희연, 이창수. 눈 덮인 무덤에 손자국이 나있다. 지상에서 가장 아득한 높이에 자리 잡은 봉분 위. 따뜻한 손가락이 놓고 있을 때 선연한 무엇이 이마에 와 닿는다. 저기 뭐라 할까? 이우러진 목구름으로만 흐르는 애잔한 강바람 소리라고나 할까? 산 그늘 배웅해주는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라고나 할까? 무덤 위에 두 손 맞잡아 드리는 이 마음을 뭐라 부를까? 제14장 화법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주 화법, 뭔가 이 단조로움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서리법을 활용하라, 도치법, 생략법을 활용하라, 명사형 어미를 활용하라, 다양하게 섞어서 활용하라, 대화체를 활용하라. 한마디로 수사법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수사법. 네, 수사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두 가지 연출의 방식하고 소개하는데요. 독백형이 있고 비독백형이 있다고 해요. 독백형, 혼자 말하는 듯한 어떤 방식을 말하죠. 서정시에서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전하는 것이기에 어떤 서정시라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정시에서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독백형의 장점, 시를 진정성 있게 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독백형의 단점. 네, 단점은 뭐예요? 독백형의 장점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전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좀 절실하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좀 형상화하는데, 즉 감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하다, 다로 끝난다든가, 네로 끝난다든가, 했어요 라는 그런 어떤 종교령 어미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단점이 뭐예요? 독백형은 이렇게 단조롭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화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사법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독백형은 서정시에서 많이 쓰는데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전하는 서정시에서 많이 쓰는데, 장점은 진정성 있게 절실하게 감각화하고 형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단점은 다로 끝나거나 하네, 했어요와 같은 종교령 의미, 그런 종교령 의미를 많이 택해서 시가 단조롭다는 인상을 준다라는 게 단점이래요. 네. 그리고 문장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는 수사법 4가지. 이 수사법 4가지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4가지, 특히 이 4가지는 꼭 알고 계시는 게 기본적으로, 꼭 물론 시를 워낙 많이 다루면 굳이 이런 이론 같은 거 몰라도 표현을 하겠지만 알아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수사법이 뭔가, 네, 닦을수, 이렇게 말씀사, 말씀을 다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표현의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위해서 말과 글을 꾸미고 다듬는 방법이죠. 닦을수, 말씀사, 그러니까 말씀을 다듬는 방법. 네, 이렇게 저렇게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다듬는 방법이 수사법인데요. 그 방법 중에
서리법, 도치법, 대꾸법, 반어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을 쓰면 뭐하네, 뭐하다로 그와 같은 어떤 그 전미사로 끝나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가 있고 좀 효과적으로 더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우선 서리법, 베풀설, 의심할 여기서 의는 의문문,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서리법은 많은 수사법 중에서 의문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의문문 형태를 제시하는 방법이 서리법입니다. 딱히 대답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의문문을 제시해요. 그래서 서리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기교, 네, 이런 기교이고, 또는 네, 이건 다른 사전적 의미입니다. 일부러 의문투의 문장을 배치해서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서의 핵심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 네, 이런 것을 수사법이라고 해요. 빤한 것도 그냥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정서의 핵심을 독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게 뭐다라고 독자에게 판단을 미루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리법은 독자에게 어떤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기교죠. 네, 판단을 독자에게 미루는 거죠. 그리고 도치법, 넘어질 도자, 그 다음에 둘치자. 이거는 거꾸로 하다, 도자가 거꾸로 할 도자도 되죠. 그래서 거꾸로 두는 방법, 네, 방법이 거꾸로 두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도치법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낱말과 구의 정상적인 순서가 뒤바뀌는, 수서가 아니고 순서입니다. 순서. 네, 정상적인 순서가 뒤바뀌는 것으로 문장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감정이 격화된 상태를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 수사법. 이건 조금 너무 말을 복잡하게 설명해 놨죠. 그래서 2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번. 도치법은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의 차례를 바꿔 쓰는 표현법. 이게 조처 변화군. 한마디로 말의 순서를 그냥 바꾸는 게 도치법이에요. 그럼 왜 바꿔요? 어떤 그 정서의 환기, 느낌을, 느낌의 변화, 글의 어떤 느낌을 달리하고 싶으니까 순서를 바꾸죠. 원래는 뭐예요? 그 섬에, 그리고 그 집에 가고 싶다인데, 이렇게 가고 싶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듣는 사람이 또는 독자가 어디에? 라는 의문을 갖게 하죠. 그래서 그 섬에,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치법, 시에서 도치법 참 많이 쓰죠. 글의 순서가 잘 안 지켜지죠. 대부분 도치법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도치법을 쓰면 좀 시적 느낌이 새로워지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네. 시인들이 도치법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꾸법, 네, 비슷한 어조나 어세, 즉 말의 어떤 강세를 말하죠. 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 표현하는 효과를 내는 수사법, 이것을 대꾸법이라고 해요. 대꾸법의 묘미는 유사성에서 차이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비슷비슷하게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뭔가 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띠고 있죠. 네, 뭐 단어의 뜻이 비슷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문장 구조, 또 뭐 비슷한 단어의 뜻을 나열할 수도 있겠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것.
네, 그게 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글귀에 상대하는 표현법에 이 대할 대자잖아요. 이렇게 이 대자가 대할 대자고 글귀 구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상대하는 방법, 말을 상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반어법, 네, 특히 여기서는 반어법과 역설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반어법, 반대되는 말을 하는 법, 이건데 영어로는 irony라고 해요. 우리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하죠. irony. 반어법 많이 쓰죠. 생활에서 진짜 전달하려는 전언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 이런 말이죠. 이렇게 누가 뭘 되게 잘못했어요. 누가 뭘 되게 잘못했을 때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한다는가, 그럼 참 잘못했단 말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빨리도 왔다 라고 말할 때 이 감정이 격화됐죠. 늦어서 상대방이 너무 늦게 와서 열이 받았을 때 네, 참 빨리도 왔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다 잊었다, 뭐 아직 뭐라고 누가 뭐 뭐랄까 뭐 사과를 한다든가 할 때 절대 못 잊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다 잊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럴 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말 표현을 다 잊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어법이라고 해요. 반어법. 근데 이제 반어법에는 딱 한 가지 알아둬야 돼요. 반어법에는 반대로 말하는데 논리적 모순은 없어요. 글 자체에 논리적인 모순은 없어요. 글 자체에 뭐 잘못된 말 없다, 잘하는 짓이다, 논리적 모순 없죠. 참 빨리도 없다, 여기도 뭐 글 자체는 논리적 모순이 없죠. 다 잊었다, 이것도 글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논리적 모순이 없어요, 반어법에는. 그런데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다 잊었다, 절대 못 잊는다라는 뜻이고, 참 빨리도 왔다, 대단히 늦었다라는 뜻이고, 참 잘하는 짓이다, 대단히 못된 짓이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반대로 말하지만 글 자체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역설법은 바로 그 말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죠. 내용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고 말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영어로는 paradox라고 합니다. 말이나 글 자체에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네, 한마디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 설명할 때 전부 다 이걸로 설명하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 소리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건 논리적 모순이죠.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네, 역설법. 그래서 이 거스른다 이 말은 논리에 거스르는 어떤 설명 방법이죠. 역설법은 한마디로 논리에 거스를 역자죠. 논리에 거스르는 설명 방법이 paradox, 그러니까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네, paradox와 irony의 차이 잘 구별하셨죠?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기연이라고요. 이제 이 작품은 서리법에 좀 맞춰서 써진 작품인데요. 서리법을 활용한 시입니다. 기연. 사실 기연이 아닌데 기연이라고 말하면 무슨 방법이죠, 이게? 좀 약간 반어법인데 뭐 딱히 반어법으로 쓴 건 아니겠죠. 굳이 따지자면 반어법이죠. 왜냐하면 이 시 내용상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뭐 기이한 인연이 아니고 인연이 아주 깊은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기연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떤 좀 그냥 인연 이랬으면
조금 궁금증이 덜하죠. 그런데 기연이라고 말함으로써 뭔지 좀 궁금하게 하는 듯한,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사법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표현의 강도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네. 한마디로 무덤을 찾게 되는 것이 기이한 인연이라고 이렇게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눈 덮인 무덤에 손자국이 나 있다. 이럴 때 조금 맞춤법이 여기 흰이 아니고 인입니다. 피읍이잖아요. 밑에가 피읍일 때 희가 아니고 이 덮다의 피동은 이예요. 이. 그래서 덮인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수사법에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눈 덮인 흰이 아니고 인입니다. 일부러 설명하려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었어요. 눈 덮인 무덤에 손자국이 나 있다. 진짜 손자국이 났다기보다는 무덤의 어느 부분이 살짝 녹아 있어요. 그러면 그 녹아 있는 부분을 화자는 손자국이라고 일단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손자국이 아니라 무덤에 어느 일정한 부분이 녹아 있으니까 거기가 따뜻한, 즉 죽은 이의 따뜻한 손자국이다라고 화자가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지상에서 가장 아득한 높이에 자리 잡은 봉분 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상에서 가장 아득한 높이에 자리 잡은 봉분 위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무래도 저승에 닿아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따뜻한 손가락이 녹고 있을 때 선연한 무엇이 이마에 와 닿는다. 네, 여기까지가 따뜻한 손가락이 녹고 있을 때 그 무덤 위에서 눈이 일정한 부분이 녹고 있을 때 어떤 딱히 정해진 모양으로 녹는 게 아니죠. 조금 자유분방하게 좀 어떤 그 형식이 없이 녹죠. 그럴 때 선연한 무엇이 이마에 와 닿는다라고요. 어떤 화자는 그 뭔가 어떤 그 죽은 이의 손길이 이마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본 거는 아닌데 선연하다는 게 실제와 같이 생생하다 이런 뜻이죠. 정말로 죽은 이가 실제로 이마를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화자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덤에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무덤에 있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인연일 수도 있지만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의 주인이 그 화자의 이마를 정말로 실제 사람이 만지는 것 같이 이렇게 와 닿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몸한다, 몸하네, 몸한다, 몸하네, 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이제 독백형인데 이런 독백형 어투로 이렇게 여기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할까? 이제 자기가 다 그게 저기가 뭔지는 자기가 알 텐데 저기 뭐라고 할까? 관심을 끌죠. 이런 거를 이제 서리법이라고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또는 의문의 형식으로 독자에게 판단을 미루는 어떤 표현 방법, 이것이 서리법이죠. 네. 그래서 이우러진 물음으로만 흐르는 이우러진 물음으로만 먹구름이네요. 이우러진 먹구름으로만 흐르는 애잔한 강바람 소리라고나 할까. 또 질문을 하죠. 이렇게 소리라고나 할까 하고 이렇게 딱히 대답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그 판단을 독자에게 미루고 있어요. 네. 이루어진다는 게 뭐죠? 뭐 시들었거나 뭐 또는 뭐 점점 어떤 그 쇠약해진 이런 말이죠. 목울음, 아주 이울어진 목울음. 목울음도 사실은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울음 자체가 목에 어떤 숨소리만 들리는 울음 있잖아요. 흐느끼듯이. 그런 울음이 목울음인데, 목으로만 울어요. 울음을 막 소리내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에서만 그치는 그런 울음소리를 목울음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도 이울어졌어요. 아주 작아진, 이울어진, 쇠약해진, 이울어진 목울음으로만 흐르는 애잔한 강바람 소리라고나 할까. 표현 기가 막히죠. 애잔한, 애틋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애틋하고 가냘프고 애처롭고 하는 거. 가냘픈 딱 좋네요. 슬프면서 가냘픈 것을 애잔한이라고 하죠. 애틋한, 애틋한 이건 좀 사랑 어떤 그런 감정 표현만 있다면, 애잔한 것은 뭐예요? 작은 가냘픈의 의미가 좀 포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처로운 거, 애처로운은 약간 슬픈 느낌도 있고, 애틋한 것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타까운 느낌이고, 그죠? 애잔한 것은 작아요. 뭐가 이렇게 가냘프고 그런 것을 애잔한, 세 단어 구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애틋한, 애처로운, 애잔한 할 때. 네. 그래서 아주 가냘픈 강바람 소리라고나 할까. 근데 그 강바람 소리가 뭐예요? 아주 작은 목울음. 네, 뭔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이렇게. 그 소리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헤어진 것을 이승과 저승으로 헤어진 것을 슬퍼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화자는 어떤 그 강바람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그림 배웅해주는 산근을 배웅해주는, 산 그림자로만 자꾸 보여요. 산그늘인데, 네, 산 그늘 있고 산 그림자 있죠. 산 그늘 배웅해주는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라고나 할까. 아주 작게 들리는 그 어떤 무덤 주인에 누워있는 사람, 망자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화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망자의 어떤 울음소리 또는 무슨 소리가 뭐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뭐 애잔한 강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요. 계속 이렇게 어떤 질문 형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대답을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독자에게 또 어떤 그런 판단을 좀 떠넘기고 있죠. 그래서 그 뜻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덤 위에 두 손 맞잡아 드리는, 무덤 위에 녹은 자리가 두 군데가 이렇게 녹아 있나 봐요. 두 군데가 녹아 있는데 그거를 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두 손을 잡아서 받아들인다고 해요. 이 마음은 뭐라고 부를까? 이 마음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이 독자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리움 정도 되겠죠. 그 마음은 그리움 마음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16장이죠. 이창수 시인의 기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는 서리법을 잘 활용한 시, 뭐뭐라고 할까 이러면서 어떤 쉽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독자에게 그 판단을 미룸으로써 어떤 전언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 이번 16장이죠. 14장이네요. 14장. 이 14장은 한 번쯤은 대단히 깊이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좀 쉽게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표현 방법, 서리법, 도치법, 대꾸법, 반어법, 네, 이번 기회에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막 너무 이렇게 단조로움에 불안해지잖아요. 뭐하다 이렇게 끝나다 보면 이렇게 쓰다가도 단조로움 때문에 이게 너무 유치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불안감이 생기죠. 예, 그런 어떤 불안감, 단조로움을 좀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런 서리법, 도치법, 대꾸법, 반어법 정도는 잘 학습해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